주요 뉴스 가운데 뽑힌 오늘의 픽,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픽 인터뷰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모셨는데 또 모셨습니다. 문화평론가 김원식 박사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앞서 말씀드린 영화가 한산용의 출연이라는 영화가 개봉을 앞두고 있는데요. 감독은 누구고 주요 배우는 누가 나오시나요? 일단 전작이었던 이제 명량에 이어서 김한민 감독이 이제 연출을 맡았습니다. 명량이란 게 그 최민식 배우가 이순신 장군으로 나왔던 나왔고 작품입니다. 관객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었던 네, 그렇습니다. 작품이죠. 그래서 네. 그때 당시에 이제 1,700여만 명이 와, 봤고요. 네. 국내외 영화를 막론하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흥행한 작품이 바로 명량이라는 작품이고요. 그때는 이제 최민식 씨가 주연 배우로서 이제 이순신 장군 역할을 했다고 하면 이번에 네. 한산용에 출연하는 예상을 깨고 네. 이제 박해일 씨가 예상을 맡았습니다. 깬다는 말씀은 어떤? 상대적으로 좀 뭔가 중후한. 네. 최민식 씨에 비해서 네. 박해일 씨가 그렇죠. 지금 나오고 있는 네. 영화도 그렇고. 그래서 네. 이제 3부작인데 네. 3부작의 맨 마지막인 노량 같은 경우는 김윤석 배우가 하거든요. 네. 그것도 다 이미 예정이 이미 다 돼 있습니까? 촬영이 됐고요. 네. 뭐 이제 그 용의 출연 이후에 다시 또 연이어서 개봉할 예정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은 한산, 네. 맨 마지막 노량, 네. 시작은 명량. 네, 그래서 그 3부작을 모두 다 김한민 감독이 맡기로 하고서 이제 프로젝트를 출범을 했는데 네. 코로나19 상황이 되면서 지금 작년에 개봉했어야 되는 영화가 이제 올해 찾아오게 됐다고 설명드릴 수 촬영은 있겠습니다. 했는데 개봉을 못 하셨군요. 네, 워낙 대작이고 하기 때문에 네. 그런 상황 속에서 좀 제작비 차원에서 보면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제 네. 좀 완화가 된 올해 여름에 이제 찾아오게 됐습니다. 영화는 뭐 여러 사람들이 뭐 배우, 감독, 여러 네. 스태프들이 함께 만드는 종합 예술이겠지만 그래도 대표적인 분은 감독이고 감독의 작업이라고들 흔히 하잖아요. 그건 네. 대충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요즘에는 네. 예전에는 이제 시나리오 작가하고 이런 대본이 좀 달랐거든요. 그런데 갈수록 이제 시나리오하고 또 연출을 같이 하는 경향이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 작품도 이제 김한민 감독이 직접 이 대본을 이제 쓰고 연출을 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작가이자 또 연출자의 의도가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순신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그런 네. 것을 역사적 사실과 잘 부합해서 대중성 있게 만들려고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일단은 이제 대중성은 확보했다. 그렇지만 이 명량에서는 좀 호불호가 갈린 점이 있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워낙 많은 사람이 보고 스크린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보고 좀 반대 의견을 표하시는 분도 있었기 때문에 이 시간에 뭐 반드시 이 작품이 명작이기 때문에 꼭 보시라는 의미에서 다루는 것은 아닙니다. 네네. 아니 뭐 스크린 독점은 뭐 좀 다른 주제고요. 하여튼 영화라는 건 감독의 작업이다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럼 이 김한빈 감독이란 분은 왜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작업을 할까요? 어떻게 보면은 그 동안에 좀 배경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흔히 이순신 하면은 광화문에 이렇게 동상이 서 있는 것처럼. 네네. 네. 김세중 작가 작품이었죠. 네, 그렇죠. 뭐 약간 좀 그 작품 자체도 논란이 있지만 그 만들게 된 과정 자체도 이제 성웅화하고 네. 영웅화하고 그런 측면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동안 이제 많은 또 연구자들이 영웅화하고 성웅화한 이순신님이 이제 벗어나서 실제적인 작업들을 하자라는 이제 작업들을 계속 해왔어요. 근데 그게 역사학자들이 한 게 아니고 일반 뭐 제야에 묻히신 분들이 이순신의 어떤 새로운 면모들을 알려야 된다라 해서 책을 꾸준히 내오셨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모아가지고 좀 집대성한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영화 명량 같은 경우에도 영웅의 모습은 아니었어요. 네. 굉장히 병약하고 쇠약하고 그런 인간적 고민이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승리를 이끌어냈는가 이런 점들을 보여주려고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만 좀 아쉽게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영화처럼 만들어낸 측면이 있어서 그런 점은 좀 아무리 대중성을 지향하는 것이 상업 영화의 특징이긴 하지만 좀 본질과는 좀 달랐다라는 게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이순신 장군이 그렇게 대단하신 분인가 조선 500년 역사에서 네. 약간 의문도 있지만 좀 과장된 측면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냥 배우겠다는 마음으로 네. 난중일기를 읽어봤는데 네. 기억나는 단어가 하나인데요. 쳤다밖에 없더라고요. 쳤다라는 게
뭐 목을 쳤다, 네. 뭐 장을 쳤다 이렇게 굉장히 네. 엄격하고 무서운 장군이었고 뭐 지각해도 죽여버리기도 하고 실제로. 네. 그런데 지금 이순신 장군을 소환해서 물론 이제 김한빈 감독의 작업입니다만 우리에게 이순신의 의미 뭐 이런 건 어떤 걸까요? 일단은 난중일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난중일기를 저는 여러 차례 읽었습니다. 근데 그러시군요. 네. 어린 시절부터 이제 소년 소녀들에게 추천도서로 난중일기가 올라가잖아요. 네. 근데 소년 소녀들한테는 좀 가혹한 게 난중일기입니다. 네, 그렇죠. 왜냐하면 난중일기는 정확하게는 난중일지라는 말이 맞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군 생활 경험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날 간략하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일종의 업무 일지 같은. 예, 업무 일지 같이 네네. 간단하게 네. 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재미가 없죠. 네네, 거기가 뭐 재미없습니다. 스토리가 있는 것도 네. 아니고 단순 팩트만 전달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녹둔도 전투 이후에 이순신이 모함에 시달립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그때 당시에 녹둔도 전투에서 이제 어떤 전력이나 병사 수준이 굉장히 열악한데 만주족이 계속 그 여진족이 침략하려고 하는 상황인데 나중에 침입을 실제로 받거든요. 네. 그런데 상부에서는 오히려 그런 상황 보고를 안 했다고 오히려 모함을 쳐서 죽을 뻔합니다. 그래서 임진왜란이 딱 터지자마자 난중일기를 쓰는데 정확하게 사실의 바탕을 둬가지고 다 메모를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면은 나중에 자기가 어떤 잘못을 이제 모함을 받을 때도 뭐 소명 이거 봐라. 자료가 될 수 있는 예.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재미가 없어요. 네. 그렇지만 나중에 그 맥락을 알고 또 찬찬히 그것을 보면 이게 이래서 이런 결과가 나왔구나.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제 기록의 중요성을 알 수 있는 게 이제 난중일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어목하다고 그랬는데 이제 처음에 난중일기 보면 1592년에 이제 난중일기 발발하기 전에 2월 달부터 쓰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참수를 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근데 이게 우리가 좀 민족주의 관점에서 좀 벗어나서 객관적으로 보면 워낙 이 창졸지간에 임진왜란이 터졌기 때문에 탈영병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네네. 그래서 할 수 없이 참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초반부에 그런 좀 엄격한 네. 군율을 잘 지키는 그런 게 나오지만 그러면 인간적인 그런 면모들이 상당히 많이 곳곳에 나오기 네, 네, 때문에 있습니다. 그런 점이 그다음에 다르죠. 어떤 사무치는 그리움 이런 것도 느껴볼 수 있는데 네. 그렇다면 이순신 장군은 용장의 모습은 있을 것 같은데 네. 이를테면 뭐 성웅이라는 건 성인도 하고 영웅도 한다는 건데 네. 이건 약간 좀 어떤 필요에 네. 의해서 이순신이라는 네. 존재가 때로 부각되기도 하고 뭐 그렇죠. 이랬던 거 아닌가 싶기도 맞습니다. 해요. 네. 그래서 제가 처음 이제 쓴 책이 2004년에 이제 책인데 제 책을 소개하는 건 아니지만 네, 네. 어쨌든 대응 설명을 듣고 하기 위해서 싶습니다. 네. 위인전이 숨기는 이순신 이야기가 제가 이제 처음 이순신을 발견하게 된 그런 주제의식을 담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저 김현식 평론가님 책 제목이 위인전이 숨기는 이순신 이야기인데요. 그런 책 제목이 예. 위인전이 숨기는 이순신 네. 이야기. 그래서 이 위인전은 주로 성웅, 뭐 영웅, 네. 뭐 민족의 횃불 이런 관점을 해서 영웅화하거든요. 네네. 근데 그건 이순신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광화문 앞에 있는 동상처럼 체구 자체가 우람하지도 않고 네. 유성룡의 징비록에 보면 단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단아하다는 거는 광화문에 있는 동상처럼 그렇게 우락부락 생겼을 때 표현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네. 그리고 몸에 병도 굉장히 많아가지고 술도 잘 못 먹어요. 술 어쩌다 이제 같이 먹게 되면 그 다음날 소위 말해서 오바이트도 많이 네네. 하고 또 결핵도 걸리고 설사병도 많이 걸리고 특히 해군이라는 게 굉장히 힘든 공간이기 때문에 항상 배를 타야 되니까 또 습열이 있어가지고 이제 굉장히 힘든 상황이 벌어져요. 그게 다 난중일 보면 다 세계 그렇죠.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전투를 수행을 한다는 점 그리고 예를 들면은 수직 하방적으로 일방적인 리더십을 하지 않습니다. 항상 제장들을 모아가지고 회의를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네. 끊임없이 회의를 하고 소통을 하고 그리고 협력하는 리더십이기도 했다. 수평적 네. 네트워크 리더십이다 저렇게 말씀드리고 나중에 농공 행상에서도 원균하고 많이 차이가 나요. 원균은 자기가 싸우지도 않으면 싸울 여력도 안 됐지만은 왜군의 목을 따러 다닙니다. 그 이유는 당시에 전공을 증명하는 것이 적군의 수급이었거든요. 근데 이순신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다가 우리 병사들이 다친다. 그리고서 정확하게 부하들이 어떤 공을 했는지를 길게 장기에다 남겨가지고 일일이 다 보고를 해줍니다. 네.
이제 그런 세세한 점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무조건 앞에 진두지휘해 가지고 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순신 오히려 이순신이라는 인물을 영웅화를 통해서 좀 가려버린 거군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한동안 진보 지식인들 같은 경우도 이제 박정희 독재 정권 시절에 너무 영웅화하다 보니까 이순신이 언급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터부시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네. 저도 처음에 그 책을 쓸 때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왜 그 이순신을 자꾸 그런 식으로 높이 평가하느냐. 근데 저는 이제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자라는 것이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인간적인 관점을 보지 않으면 자꾸 어떤 그 업적 있는 사람들 영웅화하게 되면 미래 세대에 그런 사람이 태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날 때부터 천재였다든지 엄청나게 기이한 재능을 가지고 있었다든지 이렇게 하면 교육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순신이 될 만한 어떤 종자랄까 사람이 있는 거고 네. 나머지는 그 밑에 가서 그냥 말만 잘 들으면 그러니까 원래 거죠. 정해져 있는 우생학적인 관점이 득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꾸 영웅화를 네, 시키게 네, 되면.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히려 저는 이순신 장군이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면에서요? 왜냐하면 독재 정권이 그걸 이용했잖아요. 자기들 예를 근데 들면 박정희 정권이 예를 특히 들면 이용했죠. 사무라이 네. 출신이 군 장교를 가지고 지금 사무라이에 비교한 거거든요.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건 어떤 말씀? 예를 들면 그 박정희 전 대통령은 사무라이 정신이 있었던 거고 사실- 일본군 장교, 관동군 네. 장교, 네, 만주,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조선군의 그런 최정의 엘리트 군인이었던 사람과 비교할 수는 저는 없는 건데 어쨌든 자기의 그런 입지를 이용하려고 성웅하고 성역화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 성역화하고 도구한 사람을 비판해야지 왜 같이 묶어가지고 이순신까지도 저평가할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것이 이제 저의 기본적인 생각이었던 거죠. 예전에는 초등학교, 국민학교 네. 시절에 학교들마다 이순신 장군 동상이 엄청 많이 세워졌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은 이순신인데 네.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동상을 세우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그럼 같고 박정희 대통령 네. 버전의 동상이었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무장의 어떤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데 사실 이순신 장군의 고향이 여기 건천동이에요. 명보극장 있는데 네, 네. 예, 그래서 거기- 그 앞에 있는 네. 초등학교 이름이 충무초등학교입니다. 근데 원래는 문과 그러니까 그 굉장히 그 인문학적인 소양을 충실하게 기르신 분이에요. 네. 그런데다가 나중에 이제 20대에 들어서 가지고 군인의 길로 가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문무를 같이 겸비한 겸비했다. 분이 한 분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동상 말씀하셨듯이 학교에 있는 동상은 그런 갑옷을 입는 것이 아니고 인문적 소양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이 국방에 대해서도 굉장히 밝았던 그런 네. 일종의 요즘 유행하는 하이브리드적인 그런 융합적인 어떤 인재였다라는 것이 전 뭐 많이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많았어요. 네. 그게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에서 이렇게 이제 한산이라든지 명량 노량해전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런 기울어진 균형을 전 바로잡아야 된다. 그래서 군사 독재 정권이 쿠데타 이후에 자기들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이순신을 이용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순신 장군이 피해자다. 피해자를 오히려 욕하면 되겠는가.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뭐 이순신 장군에 관련돼서 3부작이 나오지만 네네. 그런 관점들이 많이 좀 투영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 하나 궁금한 건요. 이순신 장군에 대한 전문가시니까. 전문가는 네, 하여튼 책도 쓰시고. 근데 박정희 정권 때 이순신 장군을 부각한 건 뭐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이미지를 빌리고 네. 싶기도 했고 군인들이 정치를 해야 이순신 장군처럼 뭐 이런 걸 보여주고 싶었던 네. 것 같기도 하고 또 하나는 저희가 일본 육사를 나왔으니까 그렇죠. 약간 이게 외와 싸웠던 대표적인 인물을 부각하면서 자기 자리를 만들고 네, 싶은 뭐 이런 맞습니다. 거일 것 같아요. 네네. 컴플렉스도 있고. 그런데 의문은요. 일제 강점기에 이순신 장군이 굉장히 부각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소설도 많이 쏟아져 나오고 이런 건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일단 단재 신채호 선생도 이순신설을 썼고요. 네. 또 이광수, 이광수도 이제 동아일보에 1931년부터 32년까지 이순신을 연재했습니다. 이제 그때 당시에도 마찬가지 맥락이 있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나중에 춘원 이광수는 이제 변절을 하고 네. 친일 행위를 하게 되는 거죠. 물론 1938년부터 본격적인 이제 친일 행위를 하는 건데 어쨌든 이순신은 그런 이제 일제 강점기 침략기에도 일본과 대항을 했던 그런 측면에서 하나의 상징적 인물이었기 때문에 단체 신채호 선생도 이제 썼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도 그렇게 뭐
60, 70년대 영웅화된 그런 이미지보다는 그러니까 그게 너무 강화된 것이죠. 네. 그 사실 자체를 이제 받아들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뭐 일제 강점기에도 인간적인 면모보다는 너무 그때 좀 영웅화된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는 점, 뭐 이런 점은 좀 주의가 필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 선생님, 그런 영웅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겁니까? 아까 말씀하신 네. 영웅이라면 우상학적으로 딱 갈려버리기 때문에 네. 무슨 어머니가 태몽도 네. 잘 꾸셔야 되고 네. 그런 존재가 네. 이 현대 사회에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왜 네. 이순신이냐 이게 그래서 궁금합니다. 제가 이제 그래서 3부작에서 그런 것들이 나올지는 제가 알 수 없지만 네. 전반적으로 이순신에 관련된 많은 책들을 본 결과 이순신의 청년기에 주목하지 않는다라는 점을 공통적으로 발견을 했습니다. 네, 네. 결국엔 3부작도 나중에 이제 뭐 중년 이후에 그 승리한 내용만 다루거든요. 네. 근데 한 사람이 만들어지는 거는 제 기본적인 생각은 천재보다는 어떤 경험을 했느냐, 거기서 어떤 학습을 하고 느꼈고 그 경험을 통찰을 해서 어떤 위기 상황이 왔을 때 그것을 잘 실현시키는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사람과 협업을 했는가. 그래서 위인전이 숨기는 이순신 이야기에서 했던 것은 그때 당시에 부관들, 부하들, 그리고 노군을 비롯해가지고 백성들은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런 부분들이 이제 위인전에는 안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협업을 해가지고 사실은 위기를 극난을 극복을 했기 때문에 사실 명량에서도 그 부분은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네. 그래서 이름 없는 병사에 이르기까지 또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정말 하나하나 노력을 했기 때문에 성과를 보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건천동도 말씀드렸지만 이순신이 사실은 외관 그러니까 그 변방에서 많이 머무릅니다. 그 당시에도 이 빽 있는 사람들은 여기 훈련원이 동대문 근처에 있었거든요. 중앙에서 근무했어요. 빽 있는 네, 사람들은. 네, 네. 그러니까 고생을 안 하는 거죠. 근데 이순신은 상대적으로 빽이 없기 때문에 여진족이 있는 변방을 전전합니다. 그러니까 엘리트는 아니었던 거죠. 엘리트는 아니었죠. 네. 그러면서 반대급부적으로 실전 경험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력을 쌓아나간 실력을 거죠. 쌓아갔던 네. 것이고 그런 것이 나중에 빛을 발해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한 사람의 그런 이제 이순신이 만들어지는 그 과정, 어렸을 때부터 청년기 그리고 중년이 되기 전까지 무슨 경험을 했나, 이런 거는 상대적으로 재미가 없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휴. 그런 부분에 관련돼서 이제 청년 이순신이라는 관점으로 이제 봤던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그 거북선 같은 경우도 이미 태종 시기에 귀선이 있었습니다. 태종은 조선 태종. 네, 조선 태종 때 귀선, 거북선이 있었고요. 귀죠. 네. 그때는 그렇지만은 이제 화포가 장착이 돼 있지 않았어요. 근데 그 화포 장착을 한 게 이순신입니다. 근데 화포 장착을 그럼 천재적에서 그렇게 된 거냐? 아니고요. 이 여진족을 퇴치할 때 화포로 이 타격을 하게 되고 그 좌포열장이라고 그래서 네. 포병부대 장교를 이순신이 합니다. 네. 그러니까 여진족 싸움 때 포격을 통해 가지고 경멸한 경험을 살려가지고 임진왜란 터지기 전에 해전에서도 우리가 포격전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일본군은 왜군은 등선 육박전, 그러니까 해적들이 주로 해군이기 때문에 갈고리를 걸어가지고 배 타고 넘어와서 사륙전을 벌이거든요. 네. 그럼 우리 조선군이 할 수 있는 것은 앞선 화포 기술로 네. 포격전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까이 가지 않아요. 그냥 거리상으로 포격전을 해가지고 다 때려 부수거든요. 아이고, 그런 경험들이 젊은 시절부터 쌓여가지고 이루어진 것이지 네네. 어느 날 갑자기 천재적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 김원식 선생님 모시고 말씀을 들으니까 시간이 금방 다 끝나서요. 네. 다른 얘기는 하지도 못하겠는데 딱 한마디만 그럼 여쭤볼게요. 이순신 전문가시니 오늘날 왜 이순신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가? 이순신의 리더십의 핵심은 뭘까요? 결국 전 민주주의 리더십이라고 민주주의 봅니다. 물론 리더십이다. 조선시대이기 때문에 계급적인 어떤 특징이 있어서 한계는 있지만 네. 이순신이 어렸을 때부터 고생도 많이 하고 네. 또 이 백성들의 도움 때문에 올라갈 수 있었기 때문에 최대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또 부하들과 연대와 소통을 통해서 위기 상황을 극복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시대에 우리 리더십은 지금 어느 상황인가? 과연 민의를 수렴하고 있는가? 위기 상황을 위해서 잘 소통을 하고 있는가? 특히 모바일 SNS 시대에 많이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또 네네. 반영을 해야 되고 그런 점에서 이순신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네. 그리고 소통, 연대, 민주적 네. 네. 리더십. 그리고
사실에 근거한 팩트,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네. 난중일기는 왜 탄생했을까? 결국에는 팩트체크, 진실을 알리고 공유하는 것이 이순신의 참, 진정한 리더십이었다고 네, 생각합니다. 역사의 아이러니네요. 민주적 리더십, 연대와 소통을 강조하는 리더였는데 그런 리더를 참 18년 독재를 하신 분이 그렇게 많이 그렇기 때문에 소모시켰고. 피해자는 이순신이라고 생각하는 네, 거죠. 네, 알겠습니다. 김원식 박사님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